제가 오늘 공동 주최자로서 토론도 좀 뒤쪽에 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오늘 오후에 또 지방 출장이 예정돼 있어서 앞부분 먼저 토론한 걸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주최자가 오늘 저 토론하고 발제하신 분들 같이 점심도 제가 모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걸 너그럽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저 세 분 주제 발표 들으면서 전적으로 저도 다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발제자이신 여러분들이 이제 국회에서 입법 활동을 통해서 이게 뒷받침이 되는 걸 기대를 많이 하셔서 저도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만 저도 바깥에 있을 때는 사회가 정말로 필요한 부분은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리라고 믿었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우리 법안 소위 의결 방법이 만장일치됩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이 이상한 논리로 반대해버리면 의결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참여연대, 민변, 경실련 같은 데서 계속 좀 모니터링 하시고 압박을 넣어서 국회의 그 의결 방법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은 아무리 좋은 제도도 현실적으로 채택하기 참 어렵다는 걸 제가 1년 동안 경험을 하면서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라고 합니다만은 굉장히 무력감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 기존 순환출자 해소 문제 이런 걸 우리 논의할 때 절벽 같은 걸 딱 느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하시고 국회에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으신 것이 실망도 적으실 거다. 이건 미리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세 분 발제를 들어보니까 저 자신도 무한한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살아온 길이 소위 얘기하는 주류 경제학자의 편에 서서 90년대 말까지 우리나라는 낙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 성장을 하면 중소기업도 덕을 보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올라가서 나라 경제가 혼돈하게 된다. 이런 논리하에서 저 자신도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 거기에 매몰되다 보니까 대기업 위주의 성장 논리 또 많이 제 스스로 서포트하고 지지하고 논문도 쓰고 그런 사람 입장에서 오늘날 이러한 그러한 정책의 결과가 양적으로 한 3만 불 소득까지 간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에 그 뒤안길에 너무나 어두운 우리 사회의 구석이 많이 생긴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책임의 일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박상인 교수님 또 김종보 변호사님, 전석인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 제가 시간을 얼마나 쓸까요? 시간. 예, 시간 한 7, 8분도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우리 방에서 준비한 자료 가지고 다 하다는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요. 몇 가지 이제 중심으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다 이제 공감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그 소외 이런 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기존 순환출자 해소해야 된다. 이거는 지난 대선 때부터 그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제 재계에서는 경제도 어렵고 힘이 들고 청년 일자리가 중요한데 투자에 그 재원을 써야지.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어야지. 왜 지분 해소하는데 10조, 20조를 쓰느냐. 이게 이제 그 반대 논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저도 학교에 있을 때 제가 한번 보니까 상공회의소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기존 순환출자 해소하는데 한 15조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투자는 누가 하느냐? 투자는 기업이 하잖아요. 그럼 순환출자 해소하는데 누구 돈이 필요하냐? 대주주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논리 자체가 잘못된 논리 가지고 정경련이나 상공회의소 논박을 많이 해요. 그럼 기업이 지금 투자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돈이 없어서 못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돈은 사내유보로 축적된 게 700조라고 그러고
프리 캐시플로우도 상장기업 전체 보면 500조가 넘어서 투자 재원이 없어서 투자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논리가 안 맞아요. 그럼 대주주는 돈이 없느냐? 걸려있는 회사의 대주주의 지분을 시가 현재 주식 시가로 평가를 해보니까 60조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럼 한 15조 마련하는데 부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논리적인 근거 없이 그냥 반대를 많이 하는 걸 보면서 우리 사회가 이 변화하는데 굉장히 좀 어렵겠구나.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난번 한 3개월 전에 이런 토론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회 보고 김상조 지금 공정거래위원장이 발표문지 토론을 하는데 제가 이 얘기하다가 김상조 위원장한테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최 의원은 현실을 너무 모르고 그냥 그런 얘기 한다고. 기존 순환출자 지금 현재 걸려 있는 게 뭐 현대자동차 몇 개 회사밖에 안 되는데 왜 그런 큰 이슈를 건드려 가지고 오히려 논란만 불러일으키느냐. 시효도 별로 없으면서 그러면서 기존 순환출자 해소를 자기는 반대하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해서 지난번 우리 청문회 때 이걸 다시 한번 다짐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위원장 되면 기존 순환출자 해소할 거냐 하겠다고 다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겠죠.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 이것도 뭐 엄청 저항이 많잖아요. 나는 이번에 국회 들어와서 우리나라 기존의 새누리당 지금 자유한국당 또 우리나라 정부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렇게 중소기업을 아끼고 사랑한지 처음 알았습니다. 전속고발권 폐지하면 중소기업이 문제입니다. 남소가 해가지고 중소기업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보기에 중견기업 이상이라도 폐지하자 수정안으로. 정말로 당신네들이 이렇게 중소기업을 사랑하고 걱정한다면. 근데 남소 우리 김성진 우리 변호사님 계시지만요. 남소라는 게 해보지 않고 괜히 걱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이 있으면 법을 지키면 되잖아요. 왜 법을 어기고 소송 나올 것을 걱정합니까? 이거가 기본적으로 발상이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 취임사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이 기준에서 모든 걸 보면 해법은 다 나오리라고 봐요. 그 기준으로.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거는 고쳐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제가 그 청문회 때 우리 김상조 위원장한테 공정 이 전속고발권 폐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해소는 하겠다고 약속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아마 학자적인 입장에서 견해 가지고 있는데 들어가 보면 우리 실무자들의 저항도 굉장히 크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얘기가 지금 현재 전속고발권 폐지할 때 제일 이제 그 반대 논리가 아까 그 남소 얘기도 있지만 또 하나 우리나라 모든 이 경제범을 너무나 형사범으로 취급한 부분이 뭐 없지 않아 있어요. 공정거래법이 1980년도에 제정될 당시하고 지금하고 경제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나친 형사범 부분을 좀 완화해서 이 경제범은 뭐 과징금으로 이렇게 해소를 하게 한다든지 이런 걸 좀 조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또 그것이 도입되기 전까지 사인의 금지 청구 제도 같은 걸 도입해서 시행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김상조 위원장이 꼭 임기를 채우도록 여러분이 성원해 주셔야 이런 문제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종보 변호사님이 이제 여러 가지 제안하신 것 중에 특히 이제 상법 개정안, 다중대표 소송제, 집중투표제, 감사 분리 선출,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 이것도 저항이 엄청나더라고요. 주로 여러분 한번 신문 보시면 한국경제, 매일경제, 조선일보, 중앙일보 이 메이저 신문이 뭐 연일 그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집중 포화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번 어느 토론장에 가서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세계 10대라고 자랑하잖아요. 수출은 뭐 12위고 뭐 경제 전체 규모는 14위 왔다 갔다. 그러면 양적으로 12위 정도면 질적인 수준도 비슷하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사의 유효성 세계 109위입니다. 우리나라가. 투자자 보호 조항 97위.
아시아에서 지배구조의 수준 8위입니다. 그래서 내가 창피한 줄 알라고 그랬습니다. 제발. 몸집은 세계 10위권인데 질은 세계 100위권이다. 창피한 줄 알아야 되잖아요. 스스로 좀 바꿀 분위기가 자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구해서가 아니라. 그러면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집중투표제 그거 도입하면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 외국인 사모펀드가 전부 이사에 점령한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 보좌관한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집중투표제 도입한 회사를 한번 찾아봐라 했더니 KT, 포스코가 도입해 있어요. 지금 KT, 포스코가 외국인 사모펀드한테 다 지배당하고 있나요? 아, 그런 것도 몰라요. 내가 모신문사 논설실장하고 한번 앉아서 저녁에 흥분해 가면서 얘기하는데 당신 KT, 포스코가 집중투표제 도입한 줄 아느냐? 절대 그럴 리가 없답니다. 도입했을 리가 없대요. 이렇게 이제 팩트를 확인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저항을 많이 하는 걸 봤는데 이번 이게 저는 왜 이게 이제 필요하냐? 이번에 이제 국정농단을 보면서요. 이게 이제 왜 국정농단이 이루어졌느냐를 보니까 결국은 정경유착입니다. 정경유착이 왜 뿌리가 끊이지 않을까? 그건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재벌들이 약점이 많아서 그래요. 약점만 없애준다면 대통령이 설령 불러서 회장을 당신 돈 좀 내시오. 떳떳하면 이체 안 맞으면 안 내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안 내겠다 해다는 회사가 망하니까 약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기업 재벌의 경영 투명성을 높여주고 지배구조를 선진화시키는 것이 재벌을 살리는 길이다. 재벌로 하여금 대기업으로 하여금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시켜주는 장치다. 이거가 되면 당신네들은 이제 세계 시장에 가서 떳떳하게 경쟁해라. 국내에서 아웅다웅 하지 말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상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전성인 교수님 말씀 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현재 감독 체계는 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미시적인 감독만 하고 있는데 사실 보면은 재벌이 큰 재벌의 경우에는 은행을 제외한 다른 금융회사 지배 안 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이런 복합적인. 그래서 이 전체를 관리할 복합 금융감독 체계 도입이 절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금융안정협의회 같은 게 이제 도입을 돼야 되는데 이게 하려면 이제 결국은 이제 정부 조직 개편을 해야 되는데 뭐 우리 대통령께서 취임하셔서 다른 일이 많으셔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번 정부 조직 개편은 최소하겠다. 그래서 중소기업부 하나 만드는 걸로 지금 이제 끝내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걸 우리가 관리를 하려면 정부 전체적인 정부 조직 개편이 필요할 텐데 다행히 대통령께서 1년 후에 지자체 선거할 때 개헌을 약속을 하셨잖아요. 개헌이 되면은 반드시 정부 조직 개편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마 조금 우리가 답답하더라도 한 1년 정도 참으면 전체적인 정부 조직 개편이 나왔을 때 우리 금융감독 체계도 같이 아마 개편을 하면은 우리 전성인 교수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좀 수용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한 가지 이제 제가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인터넷 뱅크 관련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법안 심의할 때 논란을 많이 했습니다. 금산 분리가 우리 당의 정강에도 들어 있어요. 저는 우리 실무자들하고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은산 분리가 도입할 때가 1984년도의 은행법이잖아요. 지분 제한. 그 당시에는 우리가 사회 전체적으로 자금의 초과 수요 상태이기 때문에 산업자본이 은행을 갖게 되면은 자기 계열사한테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사금과될 위험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은산 분리 그 법으로 처음으로 도입된 배경입니다. 그러나 1980년대 초하고 지금하고 우리 금융시장의 환경은 너무나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는 회사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자금의 초과 공급 상태입니다. 자금의 초과 수요 상태가 아니라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은행 돈을 은행 행장에 가서 손으로 빌면서 써달라기도 않습니다. 자금이 남아돌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 하에서 80년대 초에 유지했던 4%의 지분율을 우리가 끝까지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
그거를 좀 완화하고 그 대신 우리 전성인 교수님이 얘기하신 금융 감독 체계를 통해서 그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좀 많이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산업 생태계가 좀 살아나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뭐 KT한테 지분율을 4%에서 10% 올려주면 더 잘할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까 지적하신 대로 4%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1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은행보다도 모든 사람이 생각할 때 KT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인터넷뱅크의 특성 때문에 우리은행이 인터넷뱅크 운영하는 것보다는 KT가 가서 하는 게 실질적인 IT 기술을 통해서 금융의 융복합을 통한 하나의 산업으로 키우는데 더 필요해서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기 때문에 이 은산 분리, 금산 분리에 대한 지분율은 좀 시대적인 상황에 맞게 틀어주되 그 대신 선진국처럼 만약에 산업자본도 금융기관에 진출할 경우에는 은행의 공익성이 필요해서 프루덴셜 레귤레이션을 하듯이 너희 그룹도 산업자본도 프루덴셜 레귤레이션을 받아라. 그 장치를 해놓으면 그러한 감독을 받고도 내가 금융기관 할 인센티브가 있으면 하는 거고 그 감독이 싫으면 하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감독 체계 선진화를 통해서 산업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한번 모색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